루블화가 2주 만에 40% 가까이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러시아 금융시장이 붕괴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통해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이나 다 같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게 디커플링이 됩니다. 즉 스위프트 배제는 탈달러를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러시아의 이제 스위프트 제재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제재하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러시아 경제를 어렵게 할 것인지. 우선은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한 주요 6개국이 러시아하고는 스위프트 결제망을 통해서 자금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즉 이거는 러시아의 석유가스를 포함한 수출입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교역에서 러시아를 왕따시키겠다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한 6,400억 달러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외환 보유액을 그때 한 3천억 달러 있었는데 이걸 굉장히 늘렸습니다. 그거는 러시아도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자기들 간엔 준비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이지만 거기에 스위프트를 통한 접근을 차단시켰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 외환 보유고를 러시아가 갖고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차단시키지? 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외환 보유고를 자기 나라에 다 싸두고 있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외환 보유고도 예를 들어서 각국 통화를 내가 다 갖고 있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금고에다 넣어준다 그러면 이 통화는 이자가 한 푼도 붙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내가 갖고는 했지만은 이거를 상대방 국가의 은행에 집어넣어놔야 이자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러시아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사실은 세계 각국의 주요 선진국에 이렇게 다 널리 분배돼서 포진돼 있어요. 러시아는 금뿐이 안 갖고 있어, 자기들은. 그러니까 맞아, 뉴스에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중앙은행, 러시아 중앙은행을 뭐 통제를 하면서 왜 전체 그 자신들의 그 달러가 됐던 자산 이거 60%를 지금 꼼짝 못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잖아요. 맞아. 사실은 60%보다 더 있는 거군요. 60%보다 더해. 지금 러시아가 쓸 수 있는 돈은 자기네 나라가 갖고 있는 금이 한 1,300억 불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 은행에 집어넣는 위안화가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돈이야. 그런데 그나마도 그거를 금방 쓸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은 안 되고 자기들이 지금 가용한 그 외환보유고는 한 120억 달러가 되는데 지금처럼 러시아에서 뱅크론이 있어가지고 막 달러를 바꾸고 달러를 외환 송금하니까 만 달러 이상의 외환 송금은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돈 인출을 하지 못하게 금리를 9.5%에서 20%로 올렸고 그런 통에 사실은 러시아는 지금 어떤 면에서 달러가 없어요. 쓸 수 있는 가용 자산이 없어요. 선진국이 다 이걸 차단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가치 큰 겁니다. 자, 이 그래프는 러시아가 크림 반도 침공 이후에 외환 보유액을 이렇게 계속해서 늘린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 같은 유사시에 쓰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거조차 지금 러시아가 쓸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거죠. 네. 이게 타격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그래프가 지금 러시아 그 외환 보유고의 그 각국에 나눠져 있는 그 분배를 나타냈는데 러시아에는 지금
보다시피 금뿐이 없어요. 금을 외환보유액의 21.7%까지 해놨는데 이것만 러시아가 갖고 있고 나머지는 중국의 13.8%, 프랑스의 12.2%, 일본의 10%, 독일의 9.5% 이런 식으로 세계 각국에 다 이렇게 분산 예치돼 있어요. 미국이 오히려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6.6%면. 특히 사실은 미국이 컸었는데 러시아가 미국 달러 표시 자산을 계속 줄여왔어요. 그게 아마 2012년 몇 년이죠? 그때 크림반도 사태. 맞아요, 그때 맞아요. 이후로 제재 받으면서 그렇게 해왔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달러에 예속되지 않으려고 미국 국채 같은 거 팔고 계속 그쪽 자산은 줄여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루브라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엄청나게 폭락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돈이 더 외국으로 그러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뭐 금리를 20% 올렸다. 이런 이제 어떤 러시아의 또 대응 조치들이 뉴스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로 이제 이러한 뱅크런 사태가 됐든 아니면은 자금의 그 급속도의 그 이탈이 됐든 해외로의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될 것이냐, 러시아의 대응책이 과연 효과적일 수 있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효과적이지 못해요. 이번에 사실은 전쟁이 나서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는 러시아의 군사적 전력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막강하지 않고 특히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경제 시스템은 생각보다도 더 허약하다라고 해서 자꾸만 청나라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옛날 뚜껑 열어봤더니 그 청나라가 별거 아니더라 라고 했듯이 엄청난 대국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됐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세계 열강들한테 이제 받는 인상이 바로 그건데 특히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약해. 그래서 루브라가 2주 만에 40% 가까이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루브라의 폭락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그게 1998년도 러시아가 그 모라토리움을 한번 선언했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루브라가 폭락했고 그다음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 나라 돈이지만 자기 나라 돈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터지니까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은행에 이 사람들 다 돈 찾으러 가는 거야. 그리고 갖고 있는 돈 가능하면은 가서 이제 달러나 위안화나 이런 걸로 바꾸려고 그렇게 다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뱅크런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러시아 당국도 뱅크런이 일어나거나 해서 이자를 20%까지 올린 거야. 그러니까는 돈을 예금해둬라. 그러면 이자 20% 붙여줄 테니까는 빼가지 말라. 하는 건데 게다가 $10,000 이상의 외환 송금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달러가 이제 러시아 밖으로 못 빠져나가. 그러다 보니까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은행에 가도 달러가 없어. 이 루블은 갖고 있으면 계속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암호화폐로 사는 거예요. 비트코인. 지금 비트코인을 사요. 15% 막 올라갔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이 그래프는 2주 만에 75루블이었던 게 지금 106%, 106 루블로 뛰어서 루브라가 폭락한 거고 이게 사실은 문제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지난 20여 년간 지표를 보면 1994년도에 달러당 2.94루블이었어요. 네. 그러던 게 1998년도 모라토리움을 당하면서 이 루브라가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사적인 주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폭락이 계속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28년 동안 자그마치 루브라의 가치가 3,600%나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 달러를 가지고 있고 싶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 나라 돈이지만 루블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계속 그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은
달러를 사거나 금을 사거나 다른 나라 그 외환을 구입하거나 요새 와서는 비트코인이나 그 가상자산을 이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러시아 금융시장이 붕괴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선 러시아 국채 가격이 50% 폭락했습니다. 네. 주식 가격도 하루 만에 50%가 폭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 정부가 외국인의 주식 매도를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모스크바 증권거래소를 폐쇄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무슨 시장이 그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거래도 못하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하니까는 그 MSCI 같은 데서는 이렇게 거래를 못하고 저거 할 바에는 러시아 주식을 그 MSCI 지수에서 퇴출시키는 거를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신흥국 지수에서. 신흥국 지수에서. 그리고 러시아의 신용 등급이 지금 정크 수준으로 추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전쟁터에서 지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먼저 붕괴됨으로써 사실은 옛날에 나폴레옹이 싸울 적에도 나폴레옹이 전쟁에선 열심히 잘 싸웠는데 사실은 그 프랑스의 금융 시스템이 로차일드가 이끄는 영국의 금융 시스템을 장하지 못해서 금융 전쟁에서 먼저 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 거거든요. 지금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나온 속보가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퇴출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한국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비율만큼 한국 주식을 매수하지 않겠냐, 편입을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그 그러니까 러시아 국내 경제 상황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얘기는 푸틴도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당황스럽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내에서 이제 데모도 많이 일어나고 이게 악화가 되면은 우선 러시아 시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인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달러는 이게 좀 어려우니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니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또 러시아도 이거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 달러 10,000불 이상 뭐 해외 송출 금지 이런 것처럼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뭔가 규제를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게 조금 상황이 좀 아리송하게 돌아갑니다. 우선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러시아가 이제 스위프트 같은 데서 이렇게 축출되면 나름대로의 비상 대책을 찾아요. 그래서 비상 가동망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우선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스위프트 대신 인터넷 등 다른 채널을 이용해서 러시아의 제재를 가하지 않은 나라의 은행을 통해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막힌 건 아니야.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거는 효율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보안성도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 하지만 이제 방법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스위프트 이전에 옛날에 텔렉스 시스템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텔렉스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런데 텔렉스로 연결할 수 있는 외환은행이 23곳뿐이 안 돼. 지금은 이제 거의 텔렉스들을 안 쓰니까.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아예 중국의 CIPS 결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네. 러시아가. 이제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방법은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거야. 지금. 그거는 러시아 정부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아도 이미 러시아 부호들이나 시민들은 이쪽을 통해서 자금 그 송수신을 해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보죠. 근데 지금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어떻게 하든지 규제하고 금지시키려고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루틴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푸틴? 푸틴. 예. 푸틴이 러시아가 비트코인 채굴의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기가 싼 러시아나 이쪽으로 지금 채굴장을 옮겨서 비트코인 채굴의 11%가 러시아에서 지금 생산이 돼요. 그래요? 비트코인이. 네. 신규 채굴되는 비트코인. 네. 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쪽에 그 채굴업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푸틴이 이런 얘기를 한 건 니네들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축출하면 우리는 만약의 경우 암호화폐를 쓸 수 있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상황을 한번 보면 러시아가 외환 송금을 금지시키자 바로 그 시점서부터 비트코인이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한 며칠 사이에 한 13%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요. 이 시점이 마저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그럼 러시아가 주도해서 이렇게 된 거냐를 살펴보면 실제로 러시아가 주도를 해. 이게 최근에 루블과 비트코인의 거래량인데 최근에 굉장히 치솟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루블화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지갑이 굉장히 급증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 부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국화의 거래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매집하는 거예요. 이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는 재밌는 현상은 여태까지는 시장이 겁을 먹으면서 사실은 모든 자산을 팽개치고 이거를 그 현금으로 환수하는데 그 통해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이나 다 같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게 디커플링이 됩니다. 즉 주식시장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디커플링이 돼서 주식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상승세를 밟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CIPS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 이것도 이제 같이 떠오른다. 맞아요. 예. 맞아요. 지금 이 시장에서 미국이 원하지 않는 그림이네요.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건 중국의 CIPS인데 이거를 이제 어떤 신호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루블이 이렇게 폭락하는 가운데 위안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위안화가 달러당 한 6.3 위안까지 그 절상이 됐는데 이게 2018년 이후 가장 절상폭이 큰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자국 내 은행 거래망을 위해서 그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거를 중국의 CIPS와 연결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CIPS가 이제 더 힘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인민은행 그 디지털 화폐를 이 CIPS 이 시스템에다 얹을 겁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위안화만 서로 거래되고 결제됐었는데 이제는 위안화 디지털 화폐가 거래되면서 속도도 빨라지고 송금 수수료도 적게 들고 그러니까 확대폭이 굉장히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죠. 특히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많이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국으로서는 CIPS를 확대할 수 있는 사실은 절호의 기회예요. 많이 커질 겁니다. 중국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쪽으로 보면은 긴장 관계가 더 좀 심해지거나 아니면 이게 장기화될수록 중국은 좀 더 좋은 입장이 아닐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2월 18일 날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사실은 이 법안의 속내가 이게 암호화폐를 합법화하자는 건지 아니면 규제를
하자는 건지 좀 아리송한 의미를 갖고 있는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시각에서는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규제를 위해서 발행한 거다, 발의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 규제 개념을 만들었어요.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는 러시아 은행을 통해 암호화폐로 모든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 법규에 돼 있고, 그 다음에 대신 그 디지털 통화 소유자를 정부 차원에서 식별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거는 무기명으로 유통되는 건 맞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시행상의 문제나 규제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러시아 당국이 암호화폐를 합법화하기 위한 이 초기 단계라고 보는 이런 시각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다른 중앙은행들이 다 하듯이 어떤 규제 개념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러시아로서는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틀을 만든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중국의 CIPS죠. 네, CIPS 위안화 결제 시스템이 됐든 암호화폐를 통해서가 됐든 달러화의 패권, 이것이 심각한 이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걱정하는, 뭐 지금은 당장 급한, 뭐 지금 수술이 필요하니까 칼을 쓸 수밖에 없지만, 결국 이게 얼마나 자기에게 후폭풍, 부작용이 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미국의 또 후속 조치들, 특히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뭔가 후속 조치들이 또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뭔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드네요. 지금 미국 정부만 해도 러시아가 이렇게 암호화폐를 가지고 쓸 생각을 하는 걸 보고 저거를 어떻게 하든지 제재를 가야 되겠다라고, 러시아가 쓰는 암호화폐나 러시아 투자자들이 저걸 쓴다면 저거를 강력하게 막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 암호화폐를 쓰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같이 저번 이란 사태에서도 보고 이번 그 러시아 스위프트 축출에서도 보였듯이, 이게 미국으로서는 미국이 부른 어떤 탈달러화 현상을 이제 촉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민간 사이트에서 누가 얘기했냐면, JP 모건 그 회장인 제이먼 다이먼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이러한 제재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스위프트 배제는 탈달러를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개발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스위프트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게 각국 간에 연동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번 사태에서도 보였듯이 이렇게 기존 금융권의 정상적인 거래가 안 되니까 오히려 가상자산이나 스테이블 코인의 영역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시 주목들을 받고, 특히 개인 입장에서 이것들을 앞으로는 위기의 순간에 혹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 분량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해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예전에 그 교수님하고 우리 그 외환보 유고에 대해서 다룰 때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과 한국, 일본도 아마 그랬나요? 그래서 이 몇몇 나라만 이 달러 채권을 통한 어떤 달러 보유, 외환 보유가 상당한 높은 비중이다. 다른 나라는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외환 보유고도 우리 입장에서도 그냥 달러가 아닌 그냥 좀 이렇게 다양화하는, 금이 됐건 뭔가 이렇게 좀 그 자산의 다양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 전쟁, 사실 화폐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예.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에서 좀 살펴봤고요. 전체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어디를 봐야 되는지 네, 하나의 로드맵이 생긴 것 같아서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홍익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